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이번에는 나의 ETF 아버지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주 뵙네요. 예, 옷이 바뀌었네요. 옷이 또 아까 네. 방송할 때는 예, 다른 예. 방송 옷을 입고 아, 있었죠. 또 낮에 만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루 베푸시네요, 종일, 두 분이. 하루. 그렇죠. 그리고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그 여도원 앵커님 저희 오빠. 네, 오빠 예. 돌아가셨을 때 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네, 아, 또 그렇구나. 연락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렸고요. 곧 기일이 또 돌아와가지고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시겠네요, 진짜. 이러다 울겠습니다. 예, ETF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예, 오늘 좀 많이 준비했고요. 일주일에 네.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일단 옵션 만기니까 만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건데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중간 배당을 노리고 네. 차익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청산되면 시장에는 부담을 줄 거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요 숫자를 보실 때 코스피 즉 그 코스피 시장의 현물 매매고요. 금융투자 쪽 매매를 유심히 뜯어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6월 말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대규모 현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중간 배당. 네, 이거 보시면 아마 3조 원 좀 넘게 들어왔는데 이때가 좀 시장이 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이때 들어온 매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지를 잘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부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의미부여 드리면 금융투자의 매매는 크게 보면은 프랍, 자기자본 매매와 관련된 상품 매매, LP 또는 마켓 메이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 매매는 예전에는 주식 매매 참 많이 했었죠, 솔프로님. 네. 그쵸. 예, 네. 주식 매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IB 중심으로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IB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턴하면서 주식 프랍을 많이 없앴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변동성을 때문에 너무 키워버리니까. 예. 결국 IB처럼 또박또박 버는 비즈니스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 자기 자본 매매를 많이 줄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 들어온 금융투자의 매수는 자기 자본 매매, 즉 방향성을 노리고 들어온 매수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네. 마켓 메이킹이라든지 LP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익 거래 성격으로 들어온 거고 6월에는 또 중간 배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배당 수익률이 0.3% 정도 됐었고 이런 차익 거래는 큰 수익을 노리지 않아요. 0.1%, 0.2%, 0.3%를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아마 청산이 될 거다라는 게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고요. 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1조에 0.1이면 10억 버는 이런 게임 네네네네. 아닙니까? 15. 네, 화면 잠깐 보시면 이때 들어온 물량이 이제 중간 배당락을 기점으로 청산이 좀 이루어지다가 네. 또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오늘도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만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드리겠고요. 어차피 3조 원의 순매수들이 나가야 되는 형국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7월 장중에 충분히 소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cap처해서 붙여놓은 요 텍스트는 삼성증권의 전균 애널리스트님께서 오늘 보내신 보고서에서 제가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요. 이분 역시도 7월물 만기를 맞이하여 기존에 설정한 차익 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포지션이 청산을 시도한다. 매수가 들어온 게 청산을 시도한다는 말이니까 내일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고 규모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내일 베이시스가 나쁘면 많이 나오고 좋으면 좀 덜 나오는 그런 구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저 매물이 내일 다 안 나온다고 선 치더라도 어쨌든 중간 배당들이 들어왔던 매물들은 청산을 해야 되는 매물이죠. 저는 내일 조건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좀 청산을 시도하고 그래야 또 현금 여유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뭐 또 이제 금통위가 끝났지만 아직도 굉장한 변수들이 매크로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어지간한 조건이라면 한번 청산을 하고 끊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아무튼 금융투자의 수급은 유리하지 않다. 네, 매도 불리하다. 위로, 매도 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규모는 말씀을 정균 애널리스트께서 규모는 말씀 안 하셨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규모는 뭐 크게 보면 조 단위까지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장 막판에 좀 상승폭이 좀 많이 네. 축소됐지 그렇잖아요. 않습니까? 뭐 이런 만기 부담도 좀 시장 참여자들한테 변수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어쨌든 수급적으로 저절로 관계 다이어트가 되는데 지금 채팅창에 내내 올라온 얘기는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다. 잘생겨졌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실까 걱정하시는데 네네네. 그냥 다이어트 하신 거죠? 다이어트 예. 한약 먹었습니다. 아. 광고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조만간 3%에서 섭외 들어갈 것 같은 네. 한의사님. 네. 자, 언더스탠딩 시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주가 지수에 네, 대해서. 그 다음 얘기는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런 시기일수록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좀 약간 팩트와 일치하지 않는 또는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은 좀 경계를 하는 편인데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네. 한국 주가지수 눈속임 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빠진 게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지수 값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좀 뭔가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더 빠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 리서치 아름이라는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거래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스닥은 신규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스닥에 더해져서 그만큼 신규 상장 종목이 있으면 그만큼 지수가 오르는데 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마 신규 상장 종목의 지수 반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IPO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좀 주가 지수가 최근에 뭐 좀 IPO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시원찮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뭐 거래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스닥 지수도 신규 상장에 따른 시가총액 변화가 지수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좀 나스닥 지수 산출법을 좀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IPO 종목은 아무래도 상장 초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둬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그리고 밑에 제가 표로 잠깐 나타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장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그 종목을 지수에 편입하거든요. 그달의 마지막 네. 거래일.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29일 하면 그 다음날 하는 거고. 결국 지수라는 것은 그 시장의 대표값이거든요. 근데 뭐 따상이라든지 따상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버리면은 그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종목을 빨리 지수에 편입해버리면 그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다음날 시가총액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버퍼를 좀 두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공모하는 시가총액으로 지수에 반영해 버리면 따상 쳐 버리면은 그 공모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시가총액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왜 지수값에 반영을 안 하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수라는 것은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이 붙어 있으니까 항상 인베스터블 투자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IPO하는 종목을 공모 시가총액으로 넣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삽니까? 공모주를 받지 않는 이상 그렇죠. ETF에서도 그 종목을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실기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드리면 나스닥 지수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나스닥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식들이 다 IPO에서 들어간 지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이 IPO에서 많죠. 들어가지만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차이점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뭔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마 리서치 아름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주식도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탁금과 대기자금들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들이고 네. IPO나 CB 물량이나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공급되는 주식 숫자인데 이게 이제 특정 연도에 워낙 압도적으로 이게 공급들이 들어가다 보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감당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떠안고 내려가는 형국들이 이제 지난 1년간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IPO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결국 이런 종목들이 자꾸 지수에 편입되면 그리고 또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죠? 코스피로 가버렸죠. 네, 코스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즉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수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수 자체가 시가총액 방식을 쓰고 있고요. 시가총액 큰 종목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1인 중에 하나지만 방법론이 잘못돼서 뭐 왜곡이 생겼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좀 심하게 해석하신 거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고요. 뭐 저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빨리빨리 상장을 해서 뭐 그 종목들이 지수에 들어와서 뭐 10배, 20배, 100배, 1000배가 나면 지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IPO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보완 사항들이 있다면 지수도 좀 더 뭐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운용 방식은 좀 아쉽지만 지수 산정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네네네 의견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결국은 뭐 지수라는 것은 시가총액의 덩어리고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느냐 여기까지가 지수의 룰이에요. 예. 야, 이 종목은 빨리 넣었어야지, 이 종목은 천천히 넣었어야지 이래버리면 그쵸. 그 예. 지수가 대표성을 띌 수가 대표성을 띌 수가 없거든요. 없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말이 이제 IPO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ETF를 또 준비해 갖고 왔어요. 뭐죠? 벤처 투자 ETF. 벤처 투자 ETF였습니까?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벤처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네. 최근에 2종이 상장했고요. 아리랑, 아리랑, 하나자산에서 하나자산. K 유니콘.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것은 이제 신규 이제 창업한 기업들 중에서 1조 이상 시가총액이 되면 유니콘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런 유니콘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구성된 ETF가 아리랑 K 유니콘 투자기업 액티브라는 ETF고요. 좀 비슷한 ETF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어요. KB스타에서 창투사. 야, 창투사가 마켓컬리나 이런 종목들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창투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켓컬리나 뭐 배달의 민족 주식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KB스타 FN 창투 ETF 그리고 유니콘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아리랑 K 유니콘 이런 두 종의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일단 뭐 컨셉은 비슷하지만 담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리랑 K 유니콘은 뭐 CJ 대한통운, GS 리테일, 대한통운 카카오 1등이네요. 아마 CJ 대한통운이 뭐 관련된 그 로지스틱스 관련된 뭐 그런 또 유니콘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KB스타의 FN 창투는 아무래도 창투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뭐 우리기술투자부터 뭐 린드런 아시아까지 진짜 창투사 주식만 담겨져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못 받겠지만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힘을 내서 달려간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만든 ETF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유니콘은 이름에 비해 종목 구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많네요. 굵직한 종목들. 대한통운, GS 리테일, KT, KT, 기업은행, 증권사도 하나금융지주. 있고요. 아무래도 그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네. 좀 돈이 돈을 있는 좀 회사. 많이 이제 현금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뭐 지분 투자라든지 그런 거에 좀 활발하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소프트뱅크 그렇죠. 대표적인 통신 회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창투사 볼 때 이렇게 좀 그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1조짜리 유니콘 회사의 지분 10%를 갖고 있으면 그 창투사가 1000억의 돈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들 많이 해석들을 하셔갖고 그런 짤들이 돌아요. 시총이 2000억인 VC가 1조짜리 유니콘을 10% 갖고 있으니 네. 이게 2배 올라가면 보유 가치만 시총만큼이다. 뭐 이런 계산법들을 가끔 뭐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구조로 보시면은 보통 창투사들은 고객 돈을 모아서 그 펀드에서 그쵸. 그 지분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펀드가 청산될 때 펀드의 수익금에 해당하는 이제 그 성과 보수를 이제 가져가는 그렇죠. 구조라서 성과보수를 가져가는. 단순히 그냥 창투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니콘의 시총들을 합산하면 아마 대부분 시총 이상이 될 텐데 그렇죠. 이제 그런 가치 산정법들을 조금 과장된 가치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창투사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요 펀드들이 고유 계정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건지 혹은 펀드에서 고객 돈으로 갖고 있는지 좀 발라서 보시는 게 좀 그 가치 산정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뭐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 건데요. 저도 뭐 한 6개월 정도 방송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순간들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 ETF도 힘들었고 그렇죠. 한국 ETF도 힘들었고 중국 ETF는 아마 1월달 힘들었다가 올라갔고 네, 1월달, 2월달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HSCI 지수가 급락하면서 ELS 넉인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우리를 좀 위안해 주는 게 중국 ETF였고요. 네. 최근에 중국 본토 ETF 시장이 열렸어요. 아. 그러니까 참고로 중국 본토 ETF 시장은 여태까지 중국 본토 사람만 투자할 수 있었고 네. 외국인들은 투자할 수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ETF 커넥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총 83개 ETF가 외국인들도 투자 가능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예, 뭐 성강통, 후강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의 일환이고 아마 스탁 커넥트에 이어서 ETF 커넥트라고 해서 중국 본토에 있는 ETF도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열렸다. 본토에 있는 총 83개 ETF가 요번에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3개 중에서 상해 거래소가 53개, 심천 거래소가 30개 정도가 이제 거래가 가능해졌다. 물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가장 조심하는 게 제가 ETF 얘기만 하면 그거 투자하라는 얘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들을 찾으란 얘기고요. 그럼 무슨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냐? 그러면 어떤 ETF가 열렸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제가 한 장 더 넘겨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의 윤재용 애널리스트가 정리를 친절하게 하셨는데 뭐 대표지수 ETF는 당연하죠. 대표지수 ETF는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대표지수 ETF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테마 ETF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어떤 게 있죠? 네, 보시면은 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CSI 300 지수 내 CSI 지수 내 5G, 커뮤니케이션, AI, 광발전, 기술상위, 농산업, 미디어 산업,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좀 약간 디테일한 테마 ETF들은 이제 투자 가능하게 열렸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ETF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이 ETF에는 담겨져 있는 종목을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증권의 임은혜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또 두 분 다 공교롭게도 ETF 커넥트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화바우 CSI 메디칼 ETF라는 ETF의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그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협지의 캐릭터 이름 모르는 네. 느낌이에요. 메서 의료, 네. A안과, 네. 우시 앱텍. 예, 근데 뭐 여기서 A안과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는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상장되어 있는 의료 병원은 없고 그쵸. 특히 뭐 안과 관련해서 뭐 상장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ETF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중국의 좀 디테일한 종목들까지 접근 또는 분석이 가능하니까 한번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는 돌고 도니까 중국에서 잘 되는 테마는 한국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테마 ETF들이 중국에서 잘 팔리는지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ETF 시장의 개방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테마 섹터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아이디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